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연료를 끊겠다고 통보한 지 72시간. 무릎을 꿇은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방산주가 하루 만에 127조 원 폭락했고 의회는 백악관을 향해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잠가버린 문 앞에서 애원하는 대신 아예 벽을 허물고 새 길을 뚫어버렸습니다. 그 길 끝에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고분고분한 강아지한테 목줄 한번 당기면 끝이라고. 하지만 끝난 것은 미국의 70년 패권이었습니다. NSC 27년 경력의 안보전략관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NSC 지하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이 70년간 쥐고 있던 해군 기술, 통제권이 단 한 번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영원히 증발해 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3대 방산 기업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9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7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47명의 연방상하원 의원들이 백악관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내고 있었고, 펜타곤의 장성 8명이 사표를 던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적국도 테러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미국 스스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동맹국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면 고분고분 따라올 것이라 착각한 워싱턴의 오만함, 그 자체가 이 참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NSC 동아시아 안보전략 선임보좌관으로 27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CIA 동아시아 분석관으로 시작해서 국무부 한반도과를 거쳐 백악관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 27년 동안 저는 한미동맹이란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베푸는 것이고 한국이 받는 것이라고요. 미국이 원하면 한국은 따르는 것이 동맹의 본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저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9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2달 전 어느 화요일 새벽 러셀 하워드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3월은 아직 뼈를 파고드는 추위가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잠결에 받은 전화기 너머로 러셀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레넌, 30분 안에 상황실로 와. 한국 건이다. 러셀 하워드. 이 사람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 중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키 190cm의 마른 체구에 항상 검은색 정장만 입는 남자. 눈을 마주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차가운 회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교를 거래로, 동맹을 상품으로, 신뢰를 협상카드로 취급하는 냉혈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등에 업고 NSC를 사실상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러셀의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감정은 약자나 가지는 거다. 강대국은 이익만 계산하면 된다. 30분 후 제가 NSC 지하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러셀은 이미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중동 지도가 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가 붉은색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8달러를 뚫었고 전 세계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러셀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브레넌, 한국 놈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 어떤 메시지입니까? 러셀이 손가락으로 스크린 한쪽을 톡 건드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옆에 대한민국 국기가 떴습니다. 호르무즈의 전투 병력 파병, 연간 방위비 분담금 38% 인상, 그리고 KSSM 프로젝트 일정 전면 미국 측 승인하에 진행. 저는 속으로 휘파람을 불 뻔했습니다. 3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다니. 파병의 방위비 인상까지는 그렇다 쳐도 KSSM 프로젝트의 통제권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해군의 미래를 통째로 인질로 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수용할까요? 러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수용 안 하면 어쩌겠어. 우라늄을 끊으면 되지.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펜타곤 연락장교 2명이 고개를 돌려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라늄 공급 차단. 그것은 한국이 꿈꾸는 원자력 잠수함의 심장을 영원히 멈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러셀이 테이블 위에 손바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듣고 있나, 브레넌?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 원자로에 들어갈 고농축 우라늄을 100%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어. 우리가 밸브를 잠그면 저 나라 해군의 슈퍼 프로젝트는 그 즉시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야. 연료 카드 한 장이면 72시간 안에 무릎 꿇는다. 보좌관님, 한국은 70년 동맹입니다. 이런 방식은 다소 위험하지 않습니까? 러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동맹. 동맹은 거래야, 브레넌. 이 세상에 공짜 동맹은 없어. 한국이 뭔데? 우리가 전쟁통에서 건져준 나라잖아.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준 나라가 이제 와서 독자적인 핵잠수함을 갖겠다고? 우리 허락 없이. 웃기지도 않지. 러셀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 문제가 아니야. 한국이 독자적인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는 순간 우리가 태평양에서 갖고 있는 기술적 통제권의 핵심 축 하나가 무너진다는 뜻이야. 그걸 막는 게 내 임무다. 그래서 저보고 서울에 가라는 겁니까? 그래. 가서 직접 말해줘. 3가지 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우라늄 밸브 잠근다고. 정중하게 말할 필요 없어. 고분고분한 강아지한테는 목줄을 한번 확 당겨줘야 정신을 차리거든. 강아지. 러셀 하워드는 대한민국을 5천만 국민이 사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때의 저도 러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7년간 아시아 동맹을 관리하면서 저는 한 번도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였고, 우리가 허락해주는 만큼만 성장하는 나라였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면 그 길을 따라 걷는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48시간 뒤, 저는 오산 공군기지에 내렸습니다. 3월에 한국은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군기지 활주로에 발을 내딛는 순간 칼바람이 코끝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 보낸 검은색 SUV가 대기하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서울지부 연락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서울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기밀 등급 브리핑 파일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전력 분석 보고서. 표지에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넘기면서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이라는 항목에 적힌 것들을 보면서요. KSS 세배치 1차분 3,300톤급 디젤 잠수함 수직 발사관 6기 탑재. 두 번째 줄에는 KSS 세배치 2차분 3,600톤급 수직 발사관 10기 탑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디젤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직 발사관을 달아봐야 결국 배터리 충전하려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올라오는 순간 적의 레이더에 찍히는 그 한계. 저는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준의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겠다고? 연락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임님, 한국 조선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만 조선이야 상선 찍어내는 거 잘하지. 컨테이너선이랑 LNG, 운반선 만드는 건 인정해.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원자로 설계부터 방사선 차폐, 증기 터빈 연동까지 미국이 70년 걸려서 쌓아올린 기술이야. 한국이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차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은 분명 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미국이 만들어준 번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안보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다면 이 도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용산 미대사관 별관에서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비공식 접촉을 가졌습니다. 회의실은 좁고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한국 측 인사 3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관보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기대도 읽히지 않는 평온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러셀이 시킨 대로 3가지 조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르무즈 전투 병력 파병, 방위비 분담금 38% 인상, KSSN 프로젝트 미국 측 승인권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고농축 우라늄 공급 일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재검토,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라늄을 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황, 분노, 그리고 시간을 달라는 요청. 아시아 동맹국들이 늘 보여주던 그 패턴이었습니다. 강하게 압박하면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결국 타협안을 가지고 돌아오죠. 하지만 한국 외교부 차관보의 반응은 제가 27년간 경험한 어떤 패턴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 3초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형광등이 윙하고 우는 소리가 귀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의도, 반박도, 시간을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가 흐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담담하게 수용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이건 무기력한 수용이 아니었습니다. 차관보의 눈을 다시 봤습니다. 고요했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담담하지?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의 심장을 멈추겠다고 했는데, 한국 해군의 미래를 통째로 날려버리겠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한 톨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던 걸까?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러셀에게 보고했습니다. 화상통화 너머로 러셀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됐어.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건 이미 겁을 먹었다는 뜻이야.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거지. 48시간만 더 기다려봐. 한국 국방부에서 비공식 채널로 접촉해 올 거야. 타협안을 들고서 보좌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러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타협 안 하면, 그 나라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없이 원자로를 만들어. 세상 어디서 고농축 우라늄을 구해? 러시아한테, 중국한테, 웃기지 마. 한국은 선택지가 없어. 우리가 유일한 문이야. 러셀의 목소리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에게는 미국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러셀이 장담했던 한국의 비공식 접촉은 오지 않았습니다. 7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사관 전화는 조용했고 한국 국방부의 어떤 채널에서도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72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제27년 경력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서울 도착 4일째 되는 날 새벽, CIA 서울 지부장이 대사관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문을 열었더니 지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임님, 지금 즉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 떠있던 한 줄의 문장. 그것을 읽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워싱턴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IA 서울 지부장이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정보 보고. 한국 국방부가 향후 8년간 예정되어 있던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부 실무단을 가동했음. 대상 규모 약 143조 원. 143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106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를 계산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F-35 추가 도입분, 패트리어트 미사일 업그레이드, 글로벌 호크 정찰기, 이지스 체계 개량 사업, 향후 8년간 미국 방산업체들의 밥줄이 될 계약들이 한꺼번에 백지화 검토, 대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거 확인된 겁니까? 이중 확인 완료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획득본부 내부 문서입니다. 한국이 이걸 실행할 리 없어.
블러핑이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3일 전 차관보의 그 담담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 그것이 블러핑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러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허세야. 한국이 우리 무기 없이 어떻게 북한을 막겠어. 자기 발등을 찍는 짓을 할 리 없어. 무시해.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러셀처럼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건지 아니면 시장의 촉이 워낙 날카로운 건지 그날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미국 3대 방산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8.7% 하락, 레이시온 11.2% 하락, 보잉 방산 부문 9.4% 하락. 하루 만에 미국 방산 빅3의 시가총액에서 약 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펜타곤에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참모 차장이 직접 러셀에게 연락해 도대체 한국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다그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23명이 연명으로 백악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방산업체 노조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날아간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러셀 하워드가 만든 완벽한 협박 시나리오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진은 그 다음 날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도착 5일째, CIA 서울 지부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하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잿빛이었습니다. 선임님,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3일 전부터 파리에 체류 중입니다.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그리고 오라노 본사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노. 프랑스의 국영 원자력 기업. 우라늄 농축부터 핵연료 가공,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까지 원자력의 전 주기를 독자적으로 보유한 세계 유일의 기업체였습니다. 그리고 프라마톰. 원자로 설계의 세계적 권위자. 왜 프랑스인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서방 국가 중에서 프랑스만이 유일하게 저농축 우라늄 기반의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농축도 20% 미만. 이것은 국제핵벽산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이라는 올가미로 한국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 프랑스의 저농축 기술을 가져오면 그 올가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우회하려 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렸습니다. 처음 느끼는 종류의 한기였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확신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습니다. 즉시 러셀에게 보고했습니다. 화상 통화를 연결하자 러셀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가 감히? 마크롱, 그 녀석이 우리 뒤통수를 칠 배짱이 있을 리 없어. 나토 동맹국이잖아.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한국을 도울 이유가 뭐가 있어? 보좌관님, 프랑스는 원자력 수출에 구군을 걸고 있습니다. 오라노의 해외 수주 실적이 3년째 하락 중이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인프라를 가진 나라입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가 기술을 넘겨준다고. 자기네 핵잠수함 원자로 기술을 그냥 아시아 나라한테 줘. 완전 이전이 아니라 공동개발 형태라면 가능합니다. 프랑스가 설계를 제공하고 한국이 건조와 양산을 맡는 구조요. 프랑스도 이득이고 한국도 이득인 거죠. 러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5초, 10초. 러셀이 침묵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브레넌. 프랑스거는 내가 직접 막아. 주한 프랑스 대사관 측에도 경고를 넣고 한국 외교부에 정식으로 항의해. 미국의 동맹국이 우리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한국이 프랑스와 접촉한 것은 우리가 연료 카드를 꺼낸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정황으로 보아 그보다 훨씬 전부터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줄을 당기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그 목줄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온라인판에 기사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원자력 추진 체계 공동개발론의 중. 태평양 해군 지도가 바뀌나. 기사는 익명의 유럽 군사 당국자를 인용해 함프 접촉의 실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제인스의 수석 분석가가 남긴 코멘트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의 전홍축 우라늄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순간 미국의 대아시아 해군 기술 패권은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맞을 것이다. 더 이상 기밀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 도착 6일째. 저는 예상하지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해군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거제 조선소 방문을 제안해 온 것이었습니다. 명목은 한미 해군 기술 교류의 일환이었지만 진짜 의도가 뭔지는 뻔했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러셀이라면 거절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솔직히 한국 조선소의 한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나 겨우 만드는 수준이라는 제 확신을 다시 한번 굳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제까지 해군 헬기로 이동했습니다. 남해 상공을 날아가면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해안선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올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쪽빛 바다와 초록빛 섬들이 수놓아진 풍경. 하지만 거제에 가까워지면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한 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기의 타워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도크 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선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의 요람이라 불리는 그곳도 분명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제에서 제가 본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크 하나의 길이가 500m가 넘었습니다. 그 안에서 동시에 세 척의 대형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튀었고 5톤짜리 강철, 블록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맞추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력이 개미처럼 움직였지만 혼란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정확한 리듬 위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해군 대령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대령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브레넌 선임님, 이쪽으로 오시죠. 대령이 안내한 곳은 조선소의 특수구역이었습니다. 일반 상선건조 구역과는 별도로 관리되는 구역. 보안 게이트를 3번 통과한 끝에 도착한 곳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KSS 새 배치 2차분의 실물이 도크에 누워 있었습니다. 3,600톤급의 검은 강철 거체. 사진으로 볼 때는 그저 큰 잠수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달랐습니다. 유선형 선체의 매끈한 곡면은 숨이 막힐 정도로 정밀했고 수직 발사관 10기가 박혀있는 상부 구조물은 전투기의 미사일 베이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잠수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선체 옆에 늘어선 작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용접 속도와 정밀도,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눈빛, 두꺼운 방진 마스크 뒤에서도 느껴지는 집중력. 뉴포트 뉴스에서 미국 기술자들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수십 번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국의 조선소가 70년 역사의 관성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면 이곳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과 정밀함이 공기 중에 녹아 있었습니다. 대령이 저를 잠수함 선체 바로 옆까지 안내했습니다. 강철 표면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가웠지만 어딘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등골 부근으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레넌 선임님, 선체, 수직 발사관, 전투 체계, 소나 시스템, 타격 통제 장치, 여기까지 전부 저희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것입니다. 전부요? 네, 100% 대한민국의 기술입니다. 대령이 잠시 멈추더니 잠수함의 선체를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심장만 바꾸면 됩니다. 심장. 원자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디젤 엔진과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 원자로를 얹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잠수함의 거의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오직 하나. 원자로 연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를 미국이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이고
한국은 프랑스를 통해 그 마지막 퍼즐을 채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알맹이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은 고작 포장지 한 장에 불과했던 겁니다. 조선소를 나오는 길에 대령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선임님, 저희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배를 만들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누군가가 문을 닫으면 저희는 벽을 뚫습니다. 헬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남해의 풍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27년간 쌓아온 확신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도착 7일째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캐서린 박 부차관보와 독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캐서린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로 한국계 미국인 3세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었죠. 평소에는 철저하게 미국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호텔 라운지 구석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브레넌 선임,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 이 작전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야. 캐서린이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봐주세요. 화면에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세계 점유율 71%,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 84%, 해양 플랜트 건조 능력 세계 1위, 잠수함 선체 제조에 필요한 고장력 특수강, 자체 생산 능력 보유,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 독자 개발 완료. 캐서린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원자력 기술 축적 현황입니다. 한국은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원전 수출에도 성공한 국가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에서는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해상용 SMR 설계도 완성도가 92%라는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상용 원자로 이야기야. 잠수함용 원자로는 다르지 않나? 핵심 기술은 동일합니다. 소형화, 진동 억제, 방사선 차폐. 한국은 이미 상용 SMR에서 이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여기에 프랑스 프라마톰의 함정용 원자로 설계 노하우가 합쳐지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홍축 우라늄이라고 해도 국제 규제가 있을 텐데.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축도 20% 미만이면 핵벽산 조약 위반이 아닙니다. IAEA 사찰만 수용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프랑스가 수십 년간 이 방식으로 자국 핵잠수함을 운용해왔고 국제사회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캐서린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브레넌 선임, 우리가 연료 카드를 꺼낸 것은 한국에 선택지가 없다는 전제 위에서였어요. 하지만 프랑스가 그 선택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연료 카드를 꺼내는 바람에 한국이 프랑스를 찾아간 겁니다. 러셀 보좌관님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캐서린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 그녀답지 않은 날카로움이었습니다. 가능성이요? 선임님, 우리가 카드를 꺼낼 때마다 한국은 우리에게서 더 멀어지고 있어요. 연료를 끊겠다고 협박했더니 143조 원 무기 도입을 백지화하겠다고 나왔고 프랑스에 손을 내밀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면 한국은 또 다른 파트너를 찾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인도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일 수도 있어요. 캐서린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선임님, 지금 우리 손에 남은 카드는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갑게. 캐서린이 떠난 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 위로 수십 개의 다리가 빛나고 있었고 강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누군가가 일하고 만들고 설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브레넌, 미 육군 대령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주한미군으로 6년간 복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저녁 식탁에서, 주말 드라이브 중에, 크리스마스 저녁에도
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클, 내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그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다. 길도 없고 다리도 없고 공장도 없었어. 폭격으로 모든 게 불타고 난 뒤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울지 않더라.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울지 않고 뭘 했냐면 말이야. 손으로 벽돌을 날랐어. 맨손으로.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기계가 된 거지. 여자들은 아이를 등에 업고 시멘트를 날랐고 노인들은 망치를 들고 돌을 깼어. 영하 20도에 얼어붙은 한강 위에서 다리 교각을 세우는 걸 봤는데 그때 콧등이 시큰해지더라. 아버지는 한국을 떠난 뒤에도 한국 소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고속도로를 깔았다는 뉴스에 감격했고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뉴스에 무릎을 쳤고 한국이 반도체 세계 1위가 되었다는 뉴스에는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것은 제가 NSC에 입성한 직후였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아버지가 제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흔들리는 필체로 쓴 그 편지의 마지막 문단을 저는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마이클, 내가 한국에 대한 임무를 맡게 되면 부디 기억해라. 그 나라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면 그들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날개를 만든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야. 그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저는 그 편지를 27년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한국 사랑은 참전 용사 특유의 감상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습니다. 한국은 아버지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관리해야 할 동맹국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미국이 연료를 끊겠다고 벼랑 끝으로 몰았더니 한국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손잡고 날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43조 원의 무기 도입을 백지화하겠다는 배짱을 보여줬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27년간 무시했던 아버지의 유언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흔들리던 필체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거제 조선소의 기술자들과 겹쳤습니다. 70년 전에도 지금도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울 도착 8일째 아침.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한프 정상 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두 정상이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발표된 공동선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전홍축 우라늄 기반 해양 원자력 추진 체계의 공동 개발에 합의한다. 프랑스 오라노와 프라마토미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이 건조와 양산을 맡는다. 핵연료 전주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원자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호텔 TV에서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다리의 힘이 풀려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셀이 그토록 자신했던 연료 카드가 한 장의 휴지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한국의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한국은 아예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잠가놓은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문 옆의 벽을 통째로 허물고 새로운 길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즉시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러셀을 연결해달라고 했지만 비서가 말했습니다. 하워드 보좌관님은 현재 NSC 긴급회의 중이십니다. 연결이 불가합니다. 끊고 나서 CNN을 켰습니다.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 방산 빅3주가 장중 15% 이상 폭락, 로키드 마틴 거래 일시 정지, 미 상원 군사위 긴급 청문회 소집,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루 전 이미 630억 달러가 증발한 상태에서 추가 폭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누적 손실이 940억 달러, 127조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인스 디펜스의 새로운 분석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는 유일한 문직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의 결합은 백악관이 잠가버린 문 옆에 아예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격이다.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 해양 패권에 대한 사망 선고의 시작이다. 일본 측 정보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비상 대기령을 발령했다는 CIA 보고,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현실화될 경우의 대응 시나리오를 급히 작성하고 있다는 정보, 일본의 재래식 초계기 전력으로는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위성 내부 평가까지.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북해함대가 한반도 주변 수역의 대잠 초계 패턴을 긴급 변경했다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면 칭다오 해군기지에 구축해놓은 조기 경보, 소나 네트워크의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중국 해군 내부 분석이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미국만 패닉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던 모든 나라가 동시에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착 8일째 밤, CIA 서울 지부를 통해 프랑스 기술국장 장피에르 모렐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라노 산하 원자력 기술국의 수장으로 한프 협력의 프랑스 측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이미 서울에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모렐과의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 어디까지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렐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 프랑스 특유의 우아한 매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원자력 업계에서 40년을 살아온 사람다운 직관이 느껴졌습니다. 인사를 나눈 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모렐 국장, 프랑스가 한국의 원자로 기술을 넘기는 겁니까? 모렐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브레넌 선임. 함께 만드는 겁니다. 프랑스가 설계의 뼈대를 제공하고 한국이 건조와 시스템 통합을 담당합니다. 50대 50의 파트너십이죠. 한국의 원자로 기술 수준이 그 정도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모렐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브레넌 선임. 저는 이번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뭐가요? 한국의 SMR 설계 완성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소형 원자로의 핵심인 증기발생기 통합 설계, 피동 안전 개통, 진동 제어 시스템. 이것들이 이미 실증 단계에 와 있더군요. 우리 프랑스가 함정용 원자로에서 40년 걸려 도달한 지점에 한국은 상용 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8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8년이요? 모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작업 속도와 집중력은 제 경력 40년을 통틀어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1시간의 회의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논의할 분량을 처리하더군요. 모렐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선임, 하나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막으려고 하신 건 이해합니다. 패권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막으려는 것은 물이 아니라 용암입니다. 용암은 길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흐르고 벽을 세우면 벽 위로 넘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프랑스인의 입에서 나온 한국에 대한 평가가 아버지의 유언과 너무나 정확하게 겹쳤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으로 몰면 날개를 만든다. 길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흐른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 그리고 지금 초강대국의 협박 앞에서 독자적인 원자력 심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변한 것은 기술의 수준뿐이었습니다. 근본은 똑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모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해양 원자력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파급 효과는 군사를 넘어 민간으로, 수출 시장으로, 에너지 안보로 확장될 겁니다. 한국 측 분석에 따르면 향후 25년간 파생 경제 효과만 최소 4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더군요. 480조 원.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의 규모와 한국이 얻게 될 것의 규모가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도착 9일째 아침. 워싱턴에서 귀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러셀 하워드가 직접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의 냉소가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지친, 그리고 어딘가 불안한 목소리. 브레넌, 돌아와. NSC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셀 하워드가 말을 고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악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두 글자가 입안에서 쓴맛처럼 맴돌았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출근길 인파가 지하철역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빌딩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커피숍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평온했습니다. 미국이 연료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워싱턴이 패닉에 빠지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이 나라의 아침은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벼랑 끝에서도 일상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말했던 한국인들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반도가 발 아래로 멀어져 갔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9일 전 이 나라를 길들이러 왔다. 그리고 지금 길들여진 것은 내 27년의 확신이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분노, 방산업체의 비명, 펜타곤의 긴급회의, 그리고 러셀 하워드의 얼굴, 그 모든 것 앞에서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2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우리가 틀렸다고. 워싱턴 NSC 지하 상황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그곳은 제가 떠날 때와 완전히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복도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정장 차림의 참모들이 커피잔을 들고 여유롭게 오가던 복도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서류를 아는 보좌관들이 뛰어다니고 어디선가 전화기 너머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청문회를 잡았다고? 이번 주 안에?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47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연방상하원 의원 대표 8명, 펜타곤 고위 장성 6명, NSC 참모진 15명, 국무부 관료 7명, 정보기관 간부 11명, 워싱턴의 안보 권력이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정중앙에 러셀 하워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떠 있는 숫자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미국 방산주 시세가 흐르고 있었고 모든 종목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이틀간 누적 손실 940억 달러. 그 숫자가 화면 한가운데서 시뻘겋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러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27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러셀의 얼굴에서 봤습니다. 당혹. 러셀 하워드가 당혹해하는 얼굴. 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던 그 남자의 눈 속에 처음으로 제어되지 않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브레넌 선임, 당신이 서울에서 도대체 뭘 한 거요? 한국이 프랑스와 손잡은 건 당신이 가서 연료 협박을 한 직후라면서? 의원님, 한국은 우리가 협박하기 전부터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사전에 파악 못한 거요? 또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143조 원 무기 도입을 백지화하면 내 지역구 군수공장에서만 4,000명이 길거리에 나앉아. 4,000명이야. 누가 책임질 건데? 펜타곤의 중장 한 명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책임 문제 전에 상황 파악부터 합시다. 한국이 프랑스 기술로 원자력 잠수함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47개의 눈동자가 저를 관통하듯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블러핑을 하고 있다고, 프랑스는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이 압력을 높이면 한국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9일간 서울에서 목격한 것들이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압도적 기술력, 한국 외교부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 프랑스 기술국장의 경탄, 캐서린의 데이터,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의 선체, 무장, 전투 체계, 소나 시스템을 100% 독자 기술로 완성해 놓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원자로뿐이었고 프랑스가 그 마지막 퍼즐을 채워줬습니다. 한국의 SMR 기술 완성도는 92% 수준이며 프랑스 프라마톰의 함정용 설계와 결합하면 8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장 평가입니다. 8년. 그 사이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상황실의 온도가 2도쯤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농축도 20% 미만이라 핵비확산 조약 위반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압박하면 한국은 이미 143조 원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백지화할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더 압박할수록 한국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러셀 하워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를 막으면 되잖아. 나토 동맹 관계를 걸고 마크롱을 압박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좌관님, 한프 공동선언은 이미 전 세계에 발표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이것을 번복하면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마크롱이 그 리스크를 감수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프랑스를 막는다 해도 다음은 인도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겠다는 의지를 꺾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상원 의원 한 명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펜타곤 장성 2명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러셀 하워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입술이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결론이 뭔데, 브레넌? 저는 러셀을 똑바로 봤습니다. 27년간 이 사람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설계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이 사람의 냉소를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작전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러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연료를 끊으면 굴복할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오만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그들은 벽을 허물고 새 길을 뚫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습니다. 러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상황실에 울렸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내가 듣고 싶은 건 감상이 아니라 대안이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보고서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이 프랑스와 독자 원잠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이 향후 15년간 잃게 되는 직접적 손실은 최소 2,600억 달러입니다. 아시아 방산 수출 시장 축소, 동맹국, 기술 종속 해체에 따른 정비 수익 소실, 태평양 해군 통제권 약화에 따른 지정학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20년간 총 손실액은 9,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240조 원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하나의 이탈만으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다음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원자력,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면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전례가 됩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버린 겁니다.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 측에 잠수함 공동개발 타진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비밀리에 서울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미국의 핵잠수함을 약속받았지만 인도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한프 모델을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대안은 하나뿐입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독자 원잠 프로젝트에 미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배제가 아니라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러셀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군사위 위원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브레넌 선임의 분석이 맞소. 우리가 연료를 무기로 쓴 순간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깨부순 것이오.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오.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펜타곤의 중장이, 국무부의 차관이, 정보기관의 국장이, 러셀 하워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셀은 아무 말 없이 상황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원자력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재검토. 하지만 그 보고서의 진짜 제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적지 못하는 제 마음속의 제목. 27년간의 오만에 대한 참회록. 보고서를 쓰는 내내 아버지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되기 전 마지막으로 뵀을 때 아버지는 이미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 맨손으로 다리를 놓던 사람들이야. 아버지에게 한국은 기억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27년간 관리 대상으로, 통제 대상으로, 때로는 압박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그 나라를 아버지는 평생 존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쓸 때 키보드 위에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공식 문서에 적는다는 것이 27년간의 제 경력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동맹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한 순간 미국은 태평양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한국은 미국이 잠가놓은 문을 부수는 대신 벽 자체를 허물고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이것은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의 오만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다. 우리는 동맹을 관리하려 했지만 진정한 동맹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었다.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NSC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나는 9일 전 한국을 길들이러 갔다. 그리고 돌아와서 패배 보고서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27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7년 전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흔들리는 필체,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마이클, 한국에 대한 임무를 맡게 되면 부디 기억해라. 그 나라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면 그들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날개를 만든다. 아버지, 당신이 맞았습니다. 27년이나 걸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제의 조선소에서는 강철이 깎이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실험실에서는 소형 원자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을 것입니다. 파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거제로 기술과 의지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잠가놓은 문은 이미 의미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뚫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태평양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심장으로 뛰고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가르고 스스로의 의지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폐허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초강대국의 오만을 저 깊은 심해로 수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목격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워싱턴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동맹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은 순간 잃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NSC 27년 경력의 안보 전략관이 서울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나라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